안녕하세요. 40대 미혼부입니다. 워낙 일에 치여 바쁘게 살다 보니 컴퓨터를 만져볼 기회가 잘 없었는데 그래도 근래에는 환경적으로 여유가 생겨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사람은 역시 아는 만큼 다룰 줄 안다고 마우스 클릭도 잘할 줄 아니까 세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감탄을 많이 했네요. 컴퓨터 속 세상이 제가 발악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세월보다 훨씬 많은 사연을 담고 있더라고요. 저도 나름 기구한 삶을 산 사람인데 아들 추천으로 이런저런 커뮤니티 동영상을 보다가 사연을 알게 되었어요. 이래서 애들이 컴퓨터나 휴대폰에 빠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만큼 그날 하루 다양한 사연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올려볼 수 있다는 소개글을 읽고 컴퓨터 배운 김에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게는 고민 없이 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나이 20대 초에 한 번의 실수로 아들이 생겼는데 엄마 되는 사람은 저와 같이 100년 해로를 바라는 것 같더니 출산 후 도망을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을 쳐버렸어요. 당시 저도 무척 어린 나이였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지라 솔직히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기쁨보다 막막함이 우선이었습니다. 솔직히 보육원에다가 아기를 맡길 생각까지 했었어요. 지금은 당연히 얼토당토 안 한 생각이나 당시에는 그만큼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런 짓까진 못했어요. 말이 좋아 보육원에 맡기는 거지. 그건 그냥 제 아들을 제 손으로 버리는 게 아닙니까? 결국 저는 아들이 저를 보는 눈빛에 발목이 잡혀 남의 손에 아들을 맡기지 못했고 제 사정을 이해 못해주던 가족들에게 어쩔 수 없이 데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하필 그 시점 저는 또 군대를 가야 하는 사정이었어요. 제 아들을 한 번도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준 적 없는 가족들 곁에 아들만 두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가를 받으면 무조건 잽싸게 집에 와서 아들 곁에만 꼭 붙어 있었어요. 만날 때마다 쑥쑥 커져 있는 아기가 너무 신기했고 또 저를 닮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괜스레 이상했죠. 그런데요. 제가 저녁이 점점 다가오고 휴가를 더 자주 낼 수 있게 되어서 알게 된 건데 이상하게 아들 태도가 어딘가 모르게 눈칫밥을 먹고 사는 애처럼 늘 조용하더라고요. 특히 누구 하나 큰 소리만 치면 움찔움찔 놀라면서 금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려 저는 저녁을 앞두고 더더욱 복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이 겨우 한 달 남았을 땐 저녁까지 무한한 세월이 걸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녁을 하고 연락할 정신도 없이 바쁘게 본가를 찾아갔던 날 저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저 없는 동안 우리 아들을 봐준 부모님과 누나네 부부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양손 가득 소고기를 사들고 갔는데요. 엄마! 얘 또 오줌 쌌어. 야, 울지 마.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네. 손대기 싫으니까 엄마가 갈아입혀. 걘 누굴 닮아서 그렇게 오줌을 질질 싼다니? 도망갔다는 어미년 닮은 거 아니야? 하필 만나도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곤 그냥 밖에다 앉혀놔. 우리 집은 주택이었어요. 그래서 열린 창문을 통해 우리 아들이 가족들에게 무슨 취급을 받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발걸음을 꼼짝하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여 있을 그때 누나가 내복바람인 제 아들을 데리고 현관 밖으로 나왔다가 저랑 정통으로 눈이 마주쳤어요. 누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누나가 안 들어오고 귀신같이 서서 뭐하냐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아들이 소변을 놓아서 젖어있는 내복바람밖에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곤 당장 가서 제 아들을 붙잡고 있는 누나를 사정없이 밀어버렸어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절대 못 받아준다고 거절했어야지. 다들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마. 아들 하나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 나도 가족 다 죽었다 생각하고 다신 안 찾을 테니까.
그날로 제가 집을 나왔던 겁니다. 아들을 데리고 대책 없이 가출을 한 거죠. 제가 애 옷 좀 사입혀달라고 군대에서 모은 돈을 가족들한테 보내주기도 했는데 정작 아들에겐 내복 두세 벌 말고는 입을 옷도 없더라고요. 당시 제법 추운 날씨였음에도 저는 할 수 없이 제 옷으로 아들을 칭칭 감아선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족 주려고 사왔던 고기도 다시 들고 나왔어요. 그렇게 저는 기차역을 갔고 아들이랑 같이 지방 내려갈 방편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겐 짐이었던 소고기를 기차역 주변에 구걸하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기부하고 기차에 올라탔었습니다. 그렇게 향한 곳이 인천에서 마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아들과 함께 거의 마산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에게서 도피는 했지만 문제는 돈이었어요. 일단 저는 당장 집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당연히 돈이 제일 필요했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는데 그것마저도 돈이잖아요. 기세등등하게 제 아들을 집에서 빼내왔지만 정작 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막막해서 마산역을 함부로 못 떠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고마웠던 건 아들이 울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아들이 얼굴이 꽁꽁 얼어서 붉어져 있더라고요. 일단은 추운 밤을 해결할 곳이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 여관방을 하나 잡고 그렇게 아들을 재웠어요. 그리고는 잠잘 시간이라도 줄여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 여관방 주인에게 컴퓨터를 잠시 부탁했고 독수리 타법으로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애 딸린 미혼부에게 지원해주는 한부모 지원센터였어요. 수입만 적정선을 넘지 않으면 충분히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 지원과 아이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을 지원센터에 맡기면서 그 시간에 죽어라 일을 했어요.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아들만 열심히 키웠습니다. 주야장천 일용직만 뛰다 보니 어느 날엔 동료들에게 추천받아 수산물을 운송하는 일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그게 한탕 뛰면 30만 원이더라고요. 물론 물고기를 옮기는 일이라 몸이 힘들 수 있겠지만 제겐 일당 30만 원이 너무 고마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업체에 부탁을 해서 현금으로 받았고 차곡차곡 모아 끝내 작은 방 하나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들은 그때쯤에 마침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연령이 되었어요. 당시 저는 투자해서 돈을 불릴 만한 여유가 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무식하게 돈을 안 쓰고 모으는 것밖에는 몰랐는데요. 그 때문에 제가 아들을 마주할 시간은 극히 적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학교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학원도 보내주었고요. 그렇게만 일하면서 앞만 보고 살았더니 어느새 우리 아들이 중학생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득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제가 맨 땅에 헤딩하듯 가출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군요. 여관방도 겨우 하룻밤밖에 못 지낼 돈밖에 없던 저는 어느덧 아들에게 투룸 오피스텔을 선물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앞만 볼 수 있었던 건 다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제 손으로 집을 장만하는데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고 이만큼 제 시간을 책임 있게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들에게 더 큰 집을 선물해주고 싶었고 나중에 결혼하면 신혼집까지 해줄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가족 또한 안정될 거라는 제 생각과 달리 가정의 평화와 부자 관계는 비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일 때문에 바빠서 쉬는 날 아니고는 아들이랑 아침 밤으로밖에 만날 시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어린 아들은 제가 쉬는 날을 좋아했고 늘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걸 알아서 저는 그날만 되면 꼭 아들이랑 외식하거나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 배달을 시켜 먹곤 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저와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던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약속이 있다고 자주 나가더라고요.
원래 사춘기가 되면 부모란 존재가 자식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땐 우리 아들도 사춘기가 와서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아진 건가 싶었어요. 아쉽긴 했지만 제가 아들이랑 같이 못 있어주는데 친구라도 잘 사귀면 안 심심하니까 아들이 외출한다고 하면 족족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생일날 그때만큼은 아들이 저랑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일을 일찍 빼고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봤더니 아들이 또 외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친구랑 있어.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 아빠가 용돈 준비했는데 들고 가지. 혹시 놀다가 돈 모자라면 얘기해. 아빠가 이체해 줄게. 아들은 저와 같이 생일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저 친구랑 놀 거니까 집에 들어갈 때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고 서둘러 끊으려고 했어요. 뭐랄까, 저는 아들만 보고 사는데 아들은 갈수록 제게서 멀어지는 느낌이 계속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땐 사춘기라 그런 거다 생각하면서 제 속을 달래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는 저처럼 아들마저 저 같은 삶을 살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들에게 줄 거라고 생일 선물로 손목시계도 사왔는데 저는 이거라도 아들 방에 갖다 놓기 위해 들어갔었어요.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이후로 아들 방문을 오래간만에 열어본 날이기도 했네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몰랐던 아들의 취미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아들 책상에 뜬금없이 웬 설계도가 있더라고요. 대충 설계도만 봤을 때는 계집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집이라고 하기엔 세세하게 적혀있는 사이즈들이 너무 컸어요. 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일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걸 왜 갖고 있는 걸까? 왜 이런 걸 설계했나 궁금하면서도 우리 아들이 건축 쪽에 관심이 있었구나 싶어서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벌써 꿈을 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꿈을 찾고 잘 걸어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제 삶의 동기에 의지를 더해주는 사실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 설계도를 보면서 아들의 꿈에 넉넉히 지원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 제 꿈이 되기도 한 날이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생일날 자정이 넘어가던 시간, 아들이 친구를 만나는 건 존중하지만 그래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정을 넘는 건 좀 아니라고 봤습니다. 너무 집에 안 오길래 결국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보려 했는데요. 때마침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빠, 혹시 집에 친구 데려가도 돼? 사실 친구랑 같이 밥 못 먹었어. 친구랑 같이 뭐 좀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거든. 그랬구나. 아직까지 저녁도 안 먹고 배고프겠다. 아빠가 짜장면 시켜줄 테니까 데리고 와. 친구는 가족들한테 허락 받았대? 가족이 없대. 아들이 짧게 대답하는 그 소리에 순간 많이 당황했어요. 그리고 곧 가족이 없다는 말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아들의 부탁을 허락했고 그 시간까지 아직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 말에 늦게 하는 중국집까지 찾아서 배달을 시켜놓았습니다. 한 30분 지났을까요? 아들이 귀가를 했는데요. 그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데려온 친구를 보고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 친구는 아들 또래의 중학생이 아니라 웬 나이 많은 노숙인이었거든요. 제가 당황해서 마중 인사를 하다 말고 굳어버리자 아들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빠, 내 친구야.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니까 걱정 마. 할아버지도 인사해. 우리 아빠예요. 아들 말에 노숙인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며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몰랐는데 보니까 노숙인이 들고 있는 모자가 제가 아들에게 선물로 줬었던 모자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노숙인은 착용하고 있는 목도리와 귀마개의 장갑까지 전부 제 아들 것으로 보이는 걸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어라 정의 내릴 수 없을 만큼 기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제 허락이 안 떨어지자 머뭇거리는 둘을 보고선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차려놓은 중국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 전에 아들이 노숙인을 데리고 손 씻고 먹어야 된다면서 나란히 서서 손을 씻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나이 참한 할아버지와 손자였지 둘이 대화하는 건 아들 말대로 친구 사이 같아 보였습니다. 노숙이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짜장면을 허겁지겁 비우고 밥까지 비벼 먹었어요. 그러니 옆에서 아들이 천천히 좀 먹으라고 몇 번 말했냐면서 노숙인을 꾸짖었고 그러면서 자기 몫의 짜장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만 그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그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었어요. 대체 어쩌다가 아들에게 노숙인이 둘러붙은 거지 싶더라고요. 문득 아들이 통화로 친구랑 뭘 만들다가 저녁 먹을 시간을 넘겼다는 말이 떠올랐는데 그렇다면 저 노숙인이랑 무슨 위험한 일이라도 했던 건가 싶어서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신분 불분명한 사람을 이 집에 재우기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들 부탁으로 노숙인을 하룻밤 신세지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차마 아들 방에서 같이 자게 할 수 없어서 이불이랑 베개를 따로 거실에 내어주고 보일러를 틀어놓았습니다. 부자가 쌍으로 좋은 사람들이구먼. 너무 고마워요. 아들을 얼마나 잘 키워놨으면 애가 저렇게 바람직합니까? 요즘 세상에 부모 버리고 가는 자식들도 많은데 아빠가 이리 마음 좋은 사람이니 아들도 그리 클 수밖에 없었나 보네요. 노숙이는 제게 너무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했지만 저는 대충 예의에 받아주고 아들 방에 황급히 들어갔어요. 그리곤 다급한 마음에 그만 아들을 다그치고 말았죠. 저 사람 친구 맞아? 언제부터 친구였는데 도대체 어디서 왜 저런 사람이랑 어울리게 된 거야? 저런 사람이라니 내 친구라니까. 초등학생 때 만났어. 학원 가기 전에 놀이터 앉아있으면 할아버지가 놀아주고 그랬는데 듣자 하니 오늘 내일 만난 사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게 더 저를 속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부터 비위생적인 노숙인과 어울렸다는 것인데 대체 어쩌다가 공부 잘하고 학교 생활과 교우관계 좋은 줄만 알았던 우리 아들이 엇나갔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느 누가 내 자식이 노숙인이랑 어울리고 다닐 줄 알겠습니까? 부모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이걸 아는 순간 뒤로 넘어갈 큰 사안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아들 심기 상하지 않도록 화를 억눌렀어요. 친구 없어?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 그 많은 친구들은 다 어쩌고 왜 하필 노숙자랑 어울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다 진짜 큰일 나기라도 하면 아빠 생각은 안 해? 아빠는 할아버지랑 얘기 안 해봤잖아. 할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 나도 나한테 위험한 사람인지 아닌지 정도는 알아. 네가 알긴 뭘 알아.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다고. 저런 사람들은 잃을 게 없어서 더 나쁜 마음 쉽게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제 말에 아들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곤 저에게 처음으로 반항을 하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아빠는 매일 일한다고 얼굴도 안 비추잖아. 솔직히 할아버지보다 아빠 얼굴 보는 게 더 힘들거든? 아빠가 돈 번다고 그러는 거 알겠는데 그래서 나도 아빠한테 불만 숨기고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럼 아빠도 내가 누굴 사귀든 신경 꺼야지.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라고. 아빠는 내가 학교 생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잖아. 그 순간 뜨끔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서 성적을 잘 받거나 상을 받아도 자랑할 곳이 없었다고 했고 그 때문에 집에 가는 게 싫어서 놀이터만 전전하다가 노숙인을 만났다고 했어요. 자기가 받은 성적표랑 상장을 제 방에 가져다 놨었다고 했지만 일하면 쓰러져서 잠에 들기 바빴던 저는 그걸 전혀 보지 못해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들 나이에는 성적표로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제법 중요한 요건인가 보더라고요. 정작 아빠 노릇을 했어야 하는 건 돈보다도 그런 정서적인 영역에 있어야 했던 건데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가 못하는 아빠의 역할을 대신 채워준 게 아마 노숙인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노숙인만이 아들을 인정해주면서 천재라고 잘 컸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아들은 그게 너무 고맙고 좋아서 이것저것 자랑을 더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아들을 나무라다가도 제 스스로 돈만 생각하느라 아들 마음을 신경 못 썼다는 것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아들이 정체불명의 노숙인을 어울리게 두는 건 솔직히 부모로서 용납이 안 되었어요. 무슨 이유인 간에 노숙자는 안 돼. 안 그래도 아빠가 항상 살펴봐주지도 못하는데 네가 계속 노숙자랑 어울리면 걱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빠가 하루 종일 걱정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면 좋겠어? 내일부턴 만나지 마, 알겠니? 싫어, 아빠가 언제부터 나 신경 썼다고. 그냥 평소처럼 내가 뭘 하든 어디서 어떻게 지내든 관심 갖지 마. 아빠가 나 먹여주고 키워준다고 해서 내 인생까지 통제할 권리는 없어. 아들은 노숙인에 대해서 진심이 있기라도 한 듯 제게 대들었습니다. 이게 진심인 건지 아니면 제가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무작정 부정적으로 봐서 느끼는 반감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저는 난생 처음 아들이랑 다퉈봤고 그 다툼은 그저 노숙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로 아들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다투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갔는지 현관문 소리가 나길래 저랑 아들이 목소리를 일체 멈췄었거든요. 저희 둘의 극단적인 상황에만 신경 썼다 보니까 밖에 노숙인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설마 싶어서 나가봤더니 역시나 그 노숙인은 이미 집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줬던 모자랑 목도리, 장갑 이런 거 다 가지런히 놓고 나갔어요. 이게 바로 저와 아들이 남과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저를 극도로 미워했고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사춘기가 더 심해져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아들이랑 같이 겸상을 못하기 때문에 아들이 집에 오면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사놓는 편이었거든요. 아들이랑 싸워도 저는 아빠니까 제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변함없이 행동을 했을 뿐인데 아들은 제가 사놓은 걸 손대지도 않거나 새 것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기만 했습니다. 집에서 밥도 안 먹는 건지 제가 해놓은 밥은 말라만 갔어요. 뿐만 하겠습니까? 제가 용돈하라고 돈을 이체시키면 다시 제게 돈을 도로 돌려주기도 했어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한 끼잖아요. 용돈도 반납하고 집에 사놓은 음식도 손을 안 대는 거면 밥을 한 끼만 먹는다는 건데 한참 성장할 나이에 영양적으로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주말에는 아주 아침에 나갔다가 아주 밤늦게 들어오거나 방에서 밥도 안 먹고 공부만 했어요. 그럴수록 아들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화해를 시도해도 아예 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니 저는 아들이 스스로를 해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들이 학교는 간다는 걸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죠. 군대를 전역하고 저는 정말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아들 잘 될 일만 생각하며 버텨왔는데 정작 실상은 그저 제가 아들 핑계를 대고 제 인생을 자기 위로하고 있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문득 깨달았어요. 내 아들이란 이유만으로 내 마음대로만 주무르고 있었구나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제가 깨달았을 땐 이미 부자 관계가 너무 멀리 벌어졌을 때였어요. 그러길 벌써 1년이 지나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쯤엔 이미 사이좋던 저와 아들의 관계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였고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져서 고착되었어요. 그렇다고 부모가 돼서 자식 졸업식까지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내일 졸업식 왔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1년 만에 제게 목소리를 들려주었는데요. 졸업식 오지 말라는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 생각이 많아졌어요. 잠도 안 와서 오랜만에 담배를 피울까 하고 슈퍼를 가려고 했습니다. 대충 외투만 걸친 뒤 슬리퍼를 신고 나왔는데 누가 저희 집 문고리에다가 웬 종이 가방을 걸어놨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안을 봤더니 새 휴대폰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갈한 글씨체로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를 보고 저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곤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한 인형을 찾기 위해 바삐 뛰어다녔죠. 아무리 돌아다녀도 휴대폰을 주고 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쪽지에는 제 아들 이름이 적혀 있으면서 아들이 갖고 싶어 했던 휴대폰이라고 아들이랑 꼭 화해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곤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이 아들만도 못한 애비야 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것만 같더라고요. 분명 그때 그 노숙인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와 아들 사이를 같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할아버지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노숙인 찾기는커녕 담배 피울 생각도 못하고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휴대폰이라면 진짜 비싼 제품이 아닙니까? 돈도 없는 양반이 이런 걸 어떻게 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또 한 번 부끄러웠습니다. 노숙인은 제가 아들에게 홀대받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고, 그렇다는 말은 아들과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말이었어요. 일부러 그걸 저한테 알려주려고 제게 메모도 남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지샜어요. 그리곤 아들 졸업식이라고 일까지 빼고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노숙인 말대로 아들에게 정식으로 다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학교 주위로 가니 주변에서는 꽃을 판다고 난리였어요. 아들이 안 만나줄 수도 있으니 꽃은 생략할까 싶다가도 아들이 좋아하는 보라색의 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서 조금 깨재재 보이는 한 아가씨 있었는데요. 꽃 살 돈이 부족한 건지 1,000원짜리 2장을 꼼지락거리며 한 송이만 싸게 해주면 안 되냐고 꽃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꽃 주인은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 여자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주야장천했습니다. 그 여자는 꽃 주인을 설득하지 못해 결국 꽃 없이 졸업식을 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잠자코 지켜만 보았던 저는 마치 재작년 아들에게 했던 실수가 떠올랐어요. 문득 노숙인 또한 이렇게 보냈던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아가씨를 쫓아갔고 아가씨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동생이 졸업식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거든요. 오늘 공과금 내고 남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꽃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생활비를 더 줄일 걸 그랬나 봐요. 이거 가져요. 저도 아들이 졸업식인데 아가씨 동생이랑 동갑이겠네요. 자식 같아서 축하해 주려는 거니까 가져가세요. 저는 또 사면 되거든요. 아가씨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고집스럽게 건네주니까 끝내 받아가면서 정말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씨의 어려운 사정을 보면서 노숙인도 분명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었고 도움도 받았던 사람인데 왜 어려운 사람을 외면했던 건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게 아들과 틀어지게 된 계기였던지라 마음속에 더 오래 남고 속상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지난 날을 후회해 뭘 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꽃다발을 사서 졸업식에 갔어요. 아들에게 연락을 못하고 갔기 때문에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벌써 학교를 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운동장 입구에 서서 눈 빠지도록 아들만 찾고 있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웬 번지르르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더라고요. 아들이랑 달리 못돼 처먹은 양반인 줄 알았더니만 그 아들의 그 아빠 맞네. 그런데 괜찮은 옷 한 벌 안 사 입었어? 아들한테만 돈 쓸 줄 알지 자기는 영 못 챙기는구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더 빤히 쳐다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휴대폰 잘 챙겨왔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알아챘어요. 눈이 정말 크게 뜨였죠. 할아버지가 껄껄 웃는데 아들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웃던 그 노숙인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무어라 말을 붙이기 전에 멀리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하며 달려오던 아들은 제가 아닌 옆에 있는 노숙인에게 폭삭 안겼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눈빛을 차갑게 만들었죠.
졸업식 오지 말랬는데 왜 왔어? 이분 그때 아빠가 위험하다고 친구하지 말라던 할아버지야. 아빠 판단이 틀렸고 내가 맞았으니까 더는 간섭할 생각하지 마. 네 아빠가 너랑 화해하고 싶다고 너 좋아하는 휴대폰도 사왔던데? 한정으로 나온 그 명품 콜라보인가? 그거 갖고 싶어 했잖아. 아빠 멀리하면 휴대폰도 멀어질 텐데 괜찮겠냐?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 노숙인이 끼어들어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주도했습니다. 근데 노숙인의 말이 효과가 있었던 건지 아들이 제가 들고 있는 종이 가방을 힐끔거리더라고요. 이미 그 순간 그동안 봐왔던 아들의 차가운 인색이 사라지고 제게 마음이 풀릴랑 말랑하는 얼굴빛을 띄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용기를 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아들, 아빠가 틀린 게 맞아. 우리 아들이 이만큼 잘한 줄도 모르고 아빠는 아직도 우리 아들이 애기 같아서 그랬어. 아들 친구 관계에 간섭할 생각 없었어. 오해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앞으로 우리 아들이 뭘 하든 존중해 줄 거야. 약속할게. 그리고 저는 노숙인에게도 죄송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숙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는진 묻지 못했지만 그날의 실수는 제 탓이 맞기 때문에 사과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연신 용서를 구했는데 노숙인은 그저 웃기만 하더니 오히려 제게 더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눈 감기 직전까지 가족의 품은 못 느끼고 죽을 줄 알았는데 손자 같은 친구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곤 자세한 얘기는 식사하면서 나누자더니 저희를 데리고 자그마한 고급 중식 레스토랑을 들어섰습니다. 예약을 해놨다고 했고 저희는 바로 방을 안내받았어요. 근데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곳에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노숙인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니겠어요? 손님한테 인사하는 것 치곤 주방에 있는 사람까지 나와서 인사하길래 그게 좀 당혹스러웠어요. 대체 노숙인의 정체는 뭘까? 그 생각만 하면서 안내해주는 자리에 앉았고 음식은 곧바로 세팅이 되었습니다. 셋이서 먹기엔 정말 푸짐했는데 그것에 아들이 오래간만에 신난 얼굴을 보이더라고요. 대체 이게 다 뭔지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해 머릿속에 담고 있던 걸 물었습니다. 그러자 먹고 좀 얘기하자며 저더러 성질 급하다고 나무라던 노숙이는 제 아들에게 탕수육을 퍼주면서 얘기해 주었어요. 내가 자식들한테 버려진 사람이야. 그렇다고 지금은 불쌍하게 보진 말고 내가 한때 작은 사기업 대표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부동산 투자에 건물까지 해서 돈 좀 꽤나 있었다고. 돈 많으면 좋잖아? 나도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돌아보니까 자식들이 내 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라. 그것 때문에 속이 상했던 노숙이는 60살 나이에 치매인 척 연기를 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황당하게도 자식들이 노숙인 도장을 훔쳐내서 손을 썼다더라고요. 돈만 쏙 챙겨서 해외여행 같이 가는 척 공항까지 동행했다가 노숙인만 공항에 버린 후 자기들끼리 이민을 가버렸다네요. 노숙인은 자식들이 자기를 버린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충격과 슬픔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이대로 죽을 생각도 했었다는데 가장 힘이 들 때 우리 아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놀이터에 혼자 앉아서 다른 애들 노는 것만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놀라지 않게 슬쩍 다가갔는데 아들 손에 교과 상장이 쥐어져 있는 걸 알고 부모님한테 자랑하라고 칭찬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 아들이 부모로부터 결핍이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죠. 그날 뒤로 말 안 해도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계속 둘이 마주쳤는데 어느 순간 말동무가 되었고 우리 아들이 자기한테 보여주는 배려 덕분에 노숙인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듣자 하니 아들은 노숙인에게 비랑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줬고 제게 받는 용돈을 모아서 노숙인한테 고스란히 나눠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면서 힘내라고 말해주는 우리 아들 말에 노숙인은 이대로 살아선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자신이 받은 만큼 우리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고 했었어요. 내가 이 중식 사업을 1년 만에 일으켰어. 처음에 반년 정도는 빈약했지.
그때마다 네 아들이 네 돈을 나한테 얼마나 갖다 바쳤다고? 내가 그 돈 아니었으면 이 사업도 연구 못했어. 돈이 있어야 연구를 하지. 그 말을 듣자 우리 아들이 남에게 용돈을 주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문득 생각이 났던 게 아들 책상에 있던 설계도였습니다. 그게 노숙인을 위한 작은 쉼터였다는 것이 더 놀라웠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노숙인의 바람이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건축에 재능이 있는 것 같다고, 아들이 자신의 사업에 보탬이 되어준 것처럼 노숙인도 우리 아들 미래에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레스토랑 치곤 좀 작지? 근데 내가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서 1년 뒤에는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다. 내가 살아있는 한 잘 되기만 할 거야. 근데 내가 또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가게를 네 아들 명의로 해놨거든. 섭섭한 건 아니지? 네 돈이 아들 돈이고 아들께 네 거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숙인이 건축물 대장을 보여주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실감이 나서 바로 거절을 했어요.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 아들은 이런 보답을 바라고 그랬던 게 아닐 거예요. 단순히 친절을 베풀었다고 해서 이렇게 큰 걸 받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가족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해도 이런 건 가족 문제지 저희가 개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내 재산 꿀꺽한 놈들인데 뭐 더 줄 게 있다고. 애비 버려놓고 또 내 돈 탐내면 나 2번은 안 봐줘. 바로 깜빡 넣을 거야. 나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식, 나도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나한테 네 아들이 이미 새로 생긴 친구이자 손자라니까 그러네. 노숙인의 확고한 고집에 할 말을 잃고 있었는데 옆에서 아들도 자기 좋아해주는 할아버지랑 가족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움찔했어요. 제가 아들 데리고 살면서 중간중간 본가에서 전화 온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아빠랑 엄마가 그깟 애미 없는 자식 때문에 천륜을 끊을 생각이냐고 막말을 했거든요. 거기다 대고 저도 천륜 이미 끊긴 거라고 뭘 기대하냐고 욕을 하며 단절했었습니다. 저는 나름 아들 안 들리는 곳에서 통화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들이 여태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랬나 봅니다. 아들에게 이런 가정 환경을 만들어준 근원이 저라서 저는 또 미안했어요. 더 이상 노숙인과 아들의 뜻을 제지시키지 못했죠. 노숙인에게 너무 고맙고 면목 없어서 연신 감사하다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사람을 편견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데 어르신께 큰 결례를 범했네요.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근데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사죄를 하면 뭐하나? 수산물 운반 작업한다고 했지? 이참에 내 밑에 들어와서 운영 좀 배우는 게 어때? 어쩜 이렇게 끝도 없이 사람을 미안하게 만드는 건지. 아들 말대로 노숙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호천사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저는 어르신 덕분에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며 물고기 옮기던 일을 그만두고 중식 식당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 같았던 일이 벌써 3개월이나 흘렀네요. 저는 바뀐 직장이 아직 전혀 적응이 안 돼요. 한 번씩 어르신한테 혼쭐 나면서 배우고 있어요. 일이 많이 서툰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분에 넘치게 받고 있어서 더 면목 없게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사실은 아들과 이전처럼 부자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를 마치면 학교랑 가까운 이곳으로 하교를 하는데요. 제가 바쁘면 저를 직접 찾아와서 학교 다녀왔다고 인사를 해줘요. 아직 아들과 대화할 때는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남아있지만 저는 아들이 먼저 다가와 준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끼는 중입니다. 노숙인이 시켜서 요리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 그걸 아들이 시식도 해줍니다. 한 번씩 운이 좋아서 제 손맛이 괜찮을 때가 있는지 아들이 종종 인정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진작에 이렇게 살았어야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게 얼마나 삶의 활력이 되던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대로만 지내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참, 그리고 저희 아들은 노숙인이 정말로 지원해주는 덕분에 건축 쪽 학원까지 다니면서 재능을 키우고 있어요. 아들은 초등학생 때 부족한 솜씨로 노숙인 쉼터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어른이 돼서 더 크고 좋은 쉼터를 만들어 놓고 싶다네요.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 저는 어중간하게 키운 요리 솜씨로 노숙인들 짜장면 제공하는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뜻밖의 사람을 만나요. 제가 그곳에서 봐선 안 될 사람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맛있게 드세요 하고 짜장면을 제공하는 순간 한 여자의 손가락에 마디마다 있는 타투 자국을 보고 짜장면 그릇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곤 얼굴을 확인했죠. 저만 알아본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자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저를 한 5초 바라보고 뒤늦게 놀라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쫓아가 여자를 잡아 세웠어요. 역시나 가까이서 보니 우리 아들 친모가 맞더라고요.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아들 친모가 아들과 저를 버리고 도망을 간 건 남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를 두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상대 남자가 외국을 같이 가자고 했는지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그 남자랑 연락하고 날짜 맞춰서 튄 거였어요. 근데 왜 노숙인 꼴을 하고 있는 건지 당황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꼬락서니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친모가 자존심 때문에 말해주기 싫었나 봐요. 사람 잘못 본 거라고 소리만 지르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보아하니 바람 피웠던 상대한테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친모는 남자만 믿고 자기 투자를 안 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마 남자가 없어서 거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왠지 제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까 말씀드리는데요. 가족은 제가 일하는 중국집에서 마주쳤어요. 누나 부부네가 저희 아들 나이보다 2살이 어린데 저희 아들이 다녔던 중학교로 입학했더라고요. 입학식 날 부모님까지 총출동해서 식당에 왔다가 저랑 마주쳤습니다. 부모님이 바로 저를 아는 체 하면서 아들아 불렀는데 저는 그 손길을 뿌리쳤어요. 꼴들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입학식 왔다면서 왜들 등산복 같은 운동복을 입고 있는 건지 그건 엄마가 쓸데없이 입이 싸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천하의 몹쓸 놈이 우리 집을 다 말아먹었잖니. 네 매형이 하는 사업 다 부도났어. 멍청한 게 친구랑 동업했다가 자기 혼자 빚더미로 홀랑 뒤집었었지 뭐야. 에휴, 내 팔자가 개 팔자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랬지. 엄마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눈치 보는 거잖아. 되던 일도 안 되게 생겼네. 짜증나게 굴면 나도 집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매형 때문에 집이 망해서 무려 3세대나 되는 가족이 방 2개에 작은 거실 하나 있는 곳에 살면서 장 보러 가는 것도 돈 아까워 거의 김치에 밥만 먹고 산다네요. 그날은 조카가 입학식이라서 몇 년 만에 외식을 하는 거랍니다. 우리 아들을 잡아먹을 듯 이빨 드러내던 사람들이 서로 핥히는 말을 하고 있으니 꼴 좋다 싶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천륜을 끊어버렸는데 무슨 상관인가요? 내 알바 아니라고 모른 척 하려고 했더니 엄마가 자꾸 저를 붙잡으면서 유니폼이 좋아 보이는데 이곳에 오래 일했냐고 정직원이냐고 이것저것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자 분주한 분위기에 사무실에서 나온 노숙인은 제게 다가와 친히 엄마를 떼어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될 사람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라고 해줬고 여기서 더 소란 피우면 테이블 밖으로 내줄 테니 야외에서 먹게 할 거라고 상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가족들은 사장이라는 단어에 제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아 보이는 눈치였지만 입 다물고 짜장면만 먹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들 돌아갔는데 아마 조만간 또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땐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다신 엮이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쫓아낼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불안과 행복 사이를 오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막상 기적처럼 행운이 쏟아지니 행복할수록 불안도 큰 것 같다는 걸 느낍니다. 항상 자만하지 않고 가진 것을 지키는 데만 에너지를 쓰며 살 것 같네요.
그럼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세요.